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에 살고 있는 40대 주부 겸 워킹맘입니다. 저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생활도 남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남편과 함께 벌면서 아이 키우고 저축하며 그때그때 주어진 소박한 행복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요. 워낙 세상이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되다 보니 벌써 4년이나 지났지만 한때 돈 때문에 큰일을 겪었던 시댁일이 아직도 목에 걸린 가시처럼 저를 괴롭히고 있어요. 지금은 최대한 생각하지 않고 모른 척하며 살려고 하는데 그게 언제까지 가능할지. 저는 지금도 남편과 제가 그때 당시 한 선택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남편과 올해로 14년 부부를 살고 있어요. 저희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사내아이다 보니 말썽도 심하고 체력적으로 많이 부딪히지만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어요. 저는 그만큼 큰 욕심도 없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사는 편이에요. 누가 이자를 많이 준다고 계모임 같은 걸 하자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자신도 있고요. 그리고 남편도 저와 비슷한 사람이라 저희 부부는 살면서 지금까지 적어도 돈 문제로 싸운 적은 없었는데요. 저희 친정도 시댁도 비슷한 보통의 경제 형편으로 크게 자식들에게 손을 내밀지 않아 저는 그 점을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주변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그놈의 돈이 뭐라고 양가 부모님과 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 저는 평소에도 양가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당신들 재산 물려주지 않아도 되니 갖고 계신 돈으로 사시는 날까지 편하게 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는데 도련님까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은 동서와 결혼하면서 저희 가족들은 다행히 돈 때문에 얼굴 붉히는 일은 없었어요. 그나마 형편으로 보면 동서가 가장 나은 편이긴 했는데 그래서인지 동서가 은근 그 부분을 과시하려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했었어요. 물론 그 부분 때문에 동서와 잘 지내기는 어려워 어느 정도 거리를 둔 채 살았지만 크게 부딪히는 일 없었으면 그것도 그걸로 만족하며 살았어요. 그렇게 큰 불만 없이 이어오던 행복한 생활은 어느 날 갑자기 행운이라는 가면을 쓰고 찾아왔고 그저 평범한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드는데 저도 그 풍파에 힘든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일은 약간 흥분한 시어머니의 전화 한 통으로 시작됐어요. 저와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의 호출로 퇴근 후 시댁을 방문하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뜻밖의 소식에 그저 어안이 벙벙했었네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동서도 먼저 와 있었네. 형님 오셨어요? 당연히 제가 주인공인데 제가 먼저 와 있어야죠. 동서는 저보다 6년 늦게 시집을 왔는데 딱히 내세울 건 없었지만 친정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시면서 동서에게 지방의 땅을 물려줘 좀 있는 척을 하는 편이었어요. 그날은 자기가 주인공이라며 어찌나 콧대를 세우는지 저는 아직 아이가 없는 동서가 임신이라도 한 줄 알고 이렇게 물었죠. 왜? 뭐 기쁜 소식이라도 있어? 척하면 척이죠. 제 얼굴 활짝 핀 것 같지 않아요? 그래, 뭔지 모르지만 엄청 좋은 소식인가 보다. 그래서 뭔데? 혹시 임신? 어머, 형님도 무슨 그런 헛다리를 짚으세요. 저랑 그이는 그냥 딩크로 살기로 했어요. 요즘 누가 애를 낳아요? 돈 들어갔지 힘들지. 다행히 형님이 아들 낳아서 저는 뭐 굳이 아들 낳아야 하는 걱정도 없으니까 그냥 그이랑 저는 연애하면서 살려고요. 그래? 뭐 동서랑 서방님이 생각이 그렇다면 뭐 그런 거지. 그럼 그 좋은 소식은 정말 뭐야? 저는 임신도 아니라는 동서의 말에 전혀 감을 잡지 못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남편이 무슨 로또라도 됐냐고 서방님에게 말했고 서방님은 뭐 비슷하다며 약간 거들먹거리듯 말했는데 곧 동서의 입에서 나온 말에 일단 저희 부부도 순간 놀라 입이 떡 하고 벌어지고 말았어요. 야, 너 아까 했던 말 다시 해봐라. 그 지방에 있는 땅이 어떻게 된다고? 어머님도 아까 다 들으셨잖아요. 제가 물려받은 그 땅이 원래는 개발 제한구역이었는데 이번에 풀리면서 재개발지하게 됐대요. 워낙 땅이 넓어서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지 뭐예요. 땅 팔 생각 있냐고요.
세상에, 그 땅이 300평은 좋게 넘는다고 했지? 어머님도 300평 아니고 500평이요. 그래서 부동산에서 못해도 100억은 훌쩍 넘을 거라고 하던걸요? 뭐? 100억?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니? 여보, 100억이래요. 진정해. 일단 부동산에서 그렇게 말했다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다. 근데 너무 경솔하게 팔아버리지 말고 좀 지켜보자.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돈이 계속 오를 거야. 역시 우리 아버님은 현명하시다니까. 저도 그러려고요. 그래도 확인은 해봐야 하니까 내일은 이이랑 부동산 좀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얘기 좀 들어보려고 해요. 엄마, 이 사람이 그러는데 그 땅으로 돈 벌면 엄마 아버지 그림 같은 전원주택 지어주고 두 분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해외여행이나 다니면서 살 수 있게 하겠대. 이만하면 나 진짜 장가 잘 가지 않았어? 뭐? 어머나 세상에. 내가 무슨 복이 있어 너 같은 복덩이 며느리를 맞았을까? 고맙다. 정말 고마워. 아휴, 주책맞게 눈물이 더 나려고 하네. 어머님도 참, 제가 친정 식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한테는 어머님, 아버님이 제 친정 부모님이랑 다를 바 없어요. 두고 보세요. 제가 평생 효도할 테니. 너 자꾸 나 울릴래? 여보, 당신도 둘째한테 뭐라고 좀 해봐요. 당신은 고맙지도 않아요? 당신도 참, 나도 고맙지. 뭘 그걸 꼭 말을 해야 하나.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요즘 참 힘들었는데 둘째 니 덕에 걱정 좀 내려놓을 수 있겠다. 고맙다 둘째야. 순간 분위기는 동서와 도련님에게 모두 쏠렸고 상대적으로 저나 남편은 좀 민망할 정도로 그 자리에서 어찌해야 할지 몰라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버지, 그렇게 힘드셨으면 미리 말씀을 하시지. 이렇게 말씀하시니 장남인 제가 너무 죄송하네요. 내가 너 그럴까봐 말 안 한 거야. 정년 채우고 경비하는데 힘들지 안 힘들겠어? 너도 참 아비 생각을 하는 거냐? 그래도 나름 부장님 소리 듣고 살았는데 당연한 거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소식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나도 앞으로는 네 엄마랑 쉬면서 여행이나 다니면 좋겠다. 남편은 그렇게 본전도 찾지 못하고 다시 할 말을 잃었어요. 제가 봐도 확실히 그날의 분위기는 온통 동서를 중심으로 화기애애했고 그 사이에 저와 남편은 낄 자리가 없었는데요. 뭐 거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시어머님이 이윽고 저를 보더니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 큰애야. 너는 왜 꿀먹은 벙어리가 됐냐? 무슨 말이라도 해봐. 100억이라는 말에 놀라서 그러냐? 아, 놀라긴 했죠. 근데 너무 큰 돈이라. 엄마, 이런 말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은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닐까? 확실하면 축하할 일이고 잘된 일이지만 워낙 재개발이라는 게 변수가 많으니까 나중에 실망하지 말고 좀 기다려봐. 형,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야? 형은 재개발이 엎어지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도련님,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은 좀 확실해지면 같이 축하하자는 말이에요. 동서, 어쨌든 축하해. 100억이라니 얼마나 많은 돈인지 감도 안 온다. 그렇죠? 사실 저는 지금도 넉넉해서 크게 불편한 게 없는데 이런 대박까지 터지다니. 역시 될 사람은 뭐래도 되나 봐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그 땅 최고 높은 가격으로 처분하고 저희 가족 모두 단지를 이루고 살게 집을 세 채 지으면 어떨까요? 경기도 쪽이면 그렇게 시골도 아니고. 어머, 좋지? 예, 난 무조건 좋아. 그리고 니네 집안일은 나랑 네 형님이 다 하마. 어머님도? 그럼 제가 너무 죄송하잖아요. 그리고 형님은 일도 하시는데 제가 집에서 놀면서 어떻게 어머님께 그런 걸 해달라고 해요? 얘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그리고 일하는 쟤보다 네가 더 가진 게 많은데 네 팔자가 상팔자지. 둘째야, 내가 너 친딸처럼 생각하는 거 알지? 어머님은 확실히 100억이라는 말에 동서밖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는 듯 보였어요. 손을 잡고 내내 고맙다며 몇 번이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맏며느리라고 나름 친정엄마보다 더 신경 쓰고 잘하려 노력했는데 돈이 뭔지 허무해지더군요.
게다가 시아버님도 더는 힘든 경비 일 안 해도 된다고 하시며 도련님에게 고맙다고 하시는데 남편은 저와 비슷하게 허탈해하는 듯 보였어요. 그렇게 집에 돌아온 저희 부부는 서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서운한 기색이 역력했는데 그럼에도 남편은 저보다 매사 신중한 편이라 내심 걱정이 되는 듯 보였고 저는 그 걱정이 행여 동선애에게 다르게 비칠까 싶어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야, 부동산에서 연락 온 거라잖아. 그럼 확실한 거 아니야? 괜히 도련님이랑 동서한테 오해 사지 말고 빈말이라도 축하한다고 해. 아버님 어머님도 좋아하시는데 그럼 됐잖아. 내가 남일이면 그럴 수 있지. 근데 가족일이잖아. 괜히 헛바람 들고 실망하면 그땐 어쩔 건데. 100억 생긴다고 하던 일도 그만두고 씀씀이만 커지시면 그땐 정말 곤란하잖아. 자기는 정말 걱정이 너무 많아서 탈이야. 부모님이 애야? 어련히 잘하시겠지. 저는 자기 집 일이라서 더욱 걱정이 많은 남편에게 괜한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뜩이나 동서는 저희 부부가 사실은 배가 아프면서 괜히 딴지를 건다고 생각하는 눈치였는데 그 어떤 빌미도 만들어주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런 큰 돈이 생긴다는데 부럽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렇다고 저나 남편이 동서에게 잘 보여 콩고물이라 바라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저는 동서네가 운 좋게 큰 돈을 벌어 장남이고 맏며느리인 우리 대신 시부모님께 큰 효도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니 동서가 고맙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은 저에게서 점점 잊혀졌는데요. 어째 저희와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한 제 생각과 다르게 동서의 100억 횡재 사건은 점점 예상하지 못한 일로 번져갔고 시댁을 다녀온 지 한 달이 지났을까? 저는 동서와 시어머니에게 할 말이 있다며 점심시간에 따로 만나 이야기하자는 말을 듣게 됐어요. 어머님, 동서, 여기까지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긴요. 집안에 경사가 나는데 여자들끼리 의논할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왔죠. 의논? 나까지? 예, 넌 우리 식구 아니냐? 거두절미하고 본론부터 말하마. 우리 집이랑 작은애 집 처분하려고 부동산에 내놨다. 집을요? 갑자기 왜? 형님, 왜긴요.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괜찮은 땅에 집 세 채 짓고 같이 살자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집들 내놨고 땅 알아보고 있는데요. 형님도 빨리 집 내놓으셔야 같이 움직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까지? 글쎄, 우린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뭐? 큰애 너는 우리랑 같이 살고 싶지 않은 거냐? 아니요, 그건 아닌데 애들 아빠 성격 아시잖아요. 워낙 신중한 사람이라서. 형님, 그 말은 좀 듣기 그런데요. 저 이미 부동산에 가서 다 알아봤고 제가 가진 땅도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예요. 벌써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제한구역 해지되면 자기들한테 땅 팔라고 연락도 받았는걸요. 제 땅은 마음만 먹으면 금방 팔 수 있어요. 이 이상 뭘 더 확실히 해요. 그러지 마시고 형님네도 저희랑 같이 하세요. 그래도 동서, 일단은 동서 말대로 땅을 먼저 팔고 그 다음에 집들을 정리하는 게 맞지 않을까? 덜컥 집부터 처분한다는 게 나도 좀 그런데. 아유, 아니 내 아들도 문제지만 어째 너도 앞뒤가 꽉 막혔냐?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게 없으니까 그렇지. 잔말 말고 너도 오늘 당장 집 내놔라. 어머님, 그건 좀 곤란해요. 아이 학교 문제도 있고요. 저희는 쉽게 움직이긴 힘들어요. 그리고 이건 그냥 노파심에서 하는 말인데 동서 땅이 아직 제한구역에서 풀린 것도 아니니까 집은 천천히 처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조심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형님, 무슨 말을 사람 기분 나쁘게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형님은 믿지 못하겠다 이 말인 거죠? 어머님, 저 기분 나빠서 더는 여기 못 있겠어요. 싫다는 사람한테까지 강요할 필요 없잖아요. 나중에 제가 땅 비싸게 팔고 돈방석에 앉으면 그때 딴소리나 하지 마세요. 저 이번 일 절대 잊지 않을 거니까. 동서, 내 말은. 됐어요. 아무 소리 하지 마세요. 더는 듣기 싫어요. 큰애 너는 왜 괜히 둘째 신규를 건드리고 그러니? 그냥 식구들이 하자는 대로 하면 될 일인데. 어머니, 됐어요. 형님은 아무래도 저희랑 같이 살고 싶지 않은가 봐요. 그러니 이참에 2층짜리 호화주택 짓고 어머님네랑 저희랑만 같이 살아요.
마당에 수영장도 만들어서 겨울에는 뜨거운 물로 노천탕도 즐기고요. 동서는 제 말에 기분이 상했는지 제 말을 더는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한 달 사이 동서 눈치를 많이 보게 됐는지 가운데서 좀 곤란해하는 눈치셨는데 이내 화가 난 동서를 따라 저를 외면하고 나가시더군요. 저는 솔직히 제가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퇴근 후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고 남편은 아무래도 가족들이 동서에게 휘둘리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는데 그때였어요.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전화를 거셨죠. 네 아버지. 네 엄마한테 얘기 들었다. 네 처가 집 팔고 우리랑 같이 움직이는 거 싫다고 했다며? 너도 같은 생각이냐? 저도 집사람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급하게 집부터 처분하라니. 저희는 애 학교도 그렇고 저희 직장 출퇴근도 있어서 힘들 것 같아요. 뭐야? 그깟 학교야 전학시키면 되고 니들 직장도 좀 멀어지게 하겠지만 못 다닐 것도 아닌데 꼭 니들만 그래야겠냐? 아버지도 제 성격 아시잖아요. 행여 저희도 식구들이랑 같이 따른다고 해도 저희는 모든 게 확실해지고 저희 생각에 판단이 서야 움직여도 움직여요. 그러니 저한테도 집사람한테도 강요하지 마세요. 강요하는 게 아니라 네 엄마가 좋은 땅을 봤다고 그 땅을 먼저 구입하려고 해서 그래. 대지가 200평인데 집 2채 처분한다고 그 땅을 어떻게 사겠니? 그럼 더더욱 안 될 말이죠. 집 처분하시고 그 땅에 집 짓는 동안 어디 가서 사시게요? 그야 그때는 네 작은 아빠 집도 있고 네 고모 집도 있으니 대충 한 1년만 신세지면 되지. 부모 서운하게 꼭 그래야겠냐? 장남이라는 놈이? 죄송해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희는 그렇게 못합니다. 남편은 전화를 끊고 더 큰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저도 단순하게 같이 살자는 문제가 아닌 땅도 팔리기 전에 집 지을 땅부터 사겠다는 동서네와 시부모님이 이해가 가지 않는 건 마찬가지였는데요. 어쩐지 그냥 생각이 달라 거절하는 건데 유독 기분 나빠하던 동서가 왜 그랬는지 그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 며칠 더 저는 전화로 시어머니에게 똑같은 얘기로 들들 볶여야 했어요. 저희가 집을 팔아 보태면 그래도 대출을 조금만 받으면 되는데 저희가 동참하지 않으면 대출을 몇 억 더 내야 한다며 어떡하든 저를 설득하려 하셨죠. 하지만 내막을 모두 안 이상 저도 남편도 그 뜻을 따를 수 없었고 그 문제는 점점 가족들 간의 불화로 이어졌어요. 이런 말이 좀 그렇지만 그렇게 식구들끼리 골이 깊을 때 시아버님의 생신이었고 그렇다고 참석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저는 아이를 데리고 시부모님 댁을 찾았는데요. 마치 저희 가족은 투명인간이라도 되는 듯 눈길 한번 말 한마디 건네지 않으시더니 심지어 밥상까지 찬밥에 김치 남은 거 딸랑 차려주며 동서네와 차별하시는데 저도 남편도 어이가 없어 숟가락도 들지 않았어요. 동서네와 자신들은 소고기 구워 먹으면서 저희 아이가 자기도 고기 먹고 싶다고 그 자리에 앉으니 아이까지 먹을 자격 없다며 끼워주지 않는데 그걸 보니 저도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저도 기분 나쁜 내색을 하고 남편에게 집에 가자고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러자 동서가 비아냥거리며 이런 소리를 했어요. 어머, 형님, 기분 나쁘세요? 형님이 우리랑 같이 안 하고 싶어 하셔서 저는 일부러 형님네 끼워주지 않은 건데요. 왜요? 막상 저희끼리 소고기 구워 먹으니 기분 상하셨어요? 동서, 적당히 해. 나도 지금 굉장히 많이 참고 있으니까. 네가 안 참으면 어쩔 건데? 너희는 앞으로도 우리랑 같이 겸상할 생각도 하지 말아라. 니들이 먼저 우리랑 같이 안 한다고 선 그었잖아. 좋은 건 같이 하고 싶고 불편한 건 같이 안 하고 싶은 거냐? 엄마, 지금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한테까지 그럴 필요는 없잖아. 나나 이 사람은 그냥 모험할 필요는 없다는 건데. 재수 씨도 그래요. 꼭 집안 분위기 이렇게 만들어야 해요? 형이 뭔데 우리 여보한테 화를 내. 그리고 좋은 땅의 주인을 기다려줘? 우리가 지금 그 땅이 너무 좋으니까 다른 사람한테 뺏기기 전에 사겠다는 거잖아. 형이야말로 우리 여보를 못 믿는 거 아니야? 아니지? 형, 설마 우리가 헛다리 짚었길 바라는 거 아니지? 야, 너 다 했냐? 형이 걱정돼서 그러잖아. 니들 설레발에
부모님까지 휘둘리는 거 내가 얼마나 불안한 줄 알아? 아, 그러셔? 그래, 형은 그렇게 계속 불안해하다가 우리 떵떵거리고 잘 살 때 실컷 부러워해. 우린 형네 없어도 그냥 대출 받고 진행하기로 했으니까. 뭐? 엄마, 아버지, 정말 그렇게까지 하시게요? 그래, 어차피 니들은 동참 안 한다고 했으니 빠져라. 우린 무조건 둘째네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했다. 저는 이미 완전히 마음이 굳어진 시댁 가족들을 보며 더는 아무 말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답답해하는 남편에게 그만하라고 말렸고, 남편은 자신의 진심이 그렇게 호도되는 것이 서운했는지 집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요. 아마도 그때부터 남편은 자기 식구들이지만 마음을 닫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저대로 걱정스러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으로 저희는 저희대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하지만 그러는 사이 동서는 점점 시댁의 중심이 되어가면서 마치 왕이라도 된 듯 자기 마음대로 뭐든 쥐락펴락하는 듯 보였고, 직접적으로 보거나 듣지 않았지만 SNS에 동서가 시부모님과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을 과시하듯 사진과 글을 올렸는데, 아직 땅도 팔지 않았는데 마치 이미 손에 100억이 들어온 듯 흥청망청 쓰고 있으니 관심을 끊었다고 해도 걱정되는 마음은 여전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 저를 예뻐해 주시던 시어머님의 동생, 그러니까 남편의 이모님이 웬일로 전화를 주셨고, 이모님은 잔뜩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내가 가만히 있자니 너무 불안해서 전화했다. 얼마 전에 조카 동서가 가진 땅 대박 났다고 큰돈 벌게 생겼다는 말은 들었는데 3주 전에 금방 갚는다고 돈 1,000만 원을 빌려가 놓고 그 돈도 갚을 생각도 하지 않더니 어제는 1,000만 원을 더 빌려달라고 하더구나. 듣자 하니 나 말고도 다른 형제들한테 자기 둘째 며느리 땅만 팔리면 갚는다고 돈 빌려 쓰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거 맞니?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불안해서 도통 잠을 잘 수가 없어. 집도 팔았다고 3개월 뒤엔 우리 집에 형부랑 오겠다고 일방적으로 말하는데 나랑도 그 일로 한바탕 했다. 실은 내 주변에 그런 거 잘하는 지인이 있거든. 거기 소문만 무성하고 말이 많은 지역이라는데 괜찮은 거 맞니? 너도 뭐 들은 게 있을 거잖아. 그게요, 사실은 저도 잘 몰라요. 그리고 저나 남편도 그 일로 걱정이 많은데 동선에도 어머님들도 워낙 확실하다고 믿으시고 계셔서 저희 말은 도통 듣지 않으세요. 이모님, 제 생각엔 더 이상 돈은 빌려주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분들도 그렇고요. 저는 이모님의 말을 듣고 마음이 무거웠어요. 사실 그럴까봐 저도 남편도 걱정이 컸던 거였는데, 저는 일이 더 커지기 전에 동서와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밖에서 둘만 따로 만나기로 했죠. 형님, 무슨 바람이 불어 먼저 저를 보자고 하셨을까요? 동서,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 내가 좀 불안한 말을 들어서 동서한테 확인하고 싶어서 보자고 했어. 뭔데요? 동서 그 땅 제안구역에서 풀리는 거 확실해? 거기가 소문만 많고 불안하다고 해서. 어머, 누가 그런 헛소리를 해요? 조만간 발표 날 거고요. 그럼 돈방석에 앉는 건 시간 문제라고요. 괜히 배 아픈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셨나 본데 어차피 형님이랑은 상관없으니 신경 쓰지 마세요. 동서, 내가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지금 어머님 가진 거 다 쓰고 형제들한테 돈까지 빌려 쓰시고 있는 것 같은데 동서는 알고 있었어? 그깟 돈 얼마나 된다고요? 저 땅만 팔리면 그거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어요. 어머님도 한 번쯤은 그런 인생 사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순서가 뭐가 중요해요? 요즘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얼마나 행복해 하시는 줄 아세요? 형님은 저한테 큰절하셔야 해요. 제가 맏며느리 역할 다 하고 있으니까 툭 까놓고 형님도 배 아프시죠? 저는 동서의 말에 어이가 없어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그리고 동서의 말과 태도에 아무리 얘기를 해도 말이 통하지 않을 거라는 것만 확인하는 꼴이었고, 저는 시부모님이 돈이 필요해 빌렸다면 그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실상은 돈을 빌려 백화점 명품 쇼핑을 하시는 등 전에는 하지 않던 사치를 하고 계시니 어째 나서기엔 이미 늦어버린 기분이 들었어요.
그렇게 계속 벽에 부딪히니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 한편에는 시부모님이 그러시든지 마시든지 신경 쓰지 말자는 생각도 들었는데 그래도 동서일이 있기 전까지 시부모님과 잘 지내온 기억 때문인지 마음을 모질게 먹었다가도 금방 다시 신경이 쓰였어요. 그쯤 되니 저는 돈이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죠. 한순간에 사람들이 변하고 자기들이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는데 꼭 귀신에 씌인 사람들 같더군요. 그리고 동서는 저와 만난 후 더 상태가 나빠져 시부모님과 더 큰 사치를 부리며 지냈고 그걸 저에게 어떡하든 보여주고 싶어 사진을 보내놓고 실수로 잘못 보낸다는 듯 유치한 짓까지 했어요. 저는 동서의 그 모습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여러 차례 제가 어떤 말을 해도 듣지 않을 거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이었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걱정만 하던 남편도 더는 신경 쓰지 않는 눈치였고 저에게도 더는 관심 갖지 말라고 하는데 이러다가 남편이 가족들과 영영 관계를 끊겠다고 할 것 같았죠. 그런데 남편 말대로 신경을 아주 끄고 살 수는 없었어요. 한동안 잠잠하던 시어머니는 더 이상 돈을 구할 곳이 없었는지 저에게까지 카드를 빌려달라 하셨고 제가 그럴 수 없다고 하자 그동안 가진 불만을 모두 털어놓으셨는데요. 듣고 있자니 저도 서운하고 억울해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내가 너 시집 올 때 가진 거 하나 없이 와서 너 얼마나 얄미웠는지 알아? 그래도 내 아들이 좋다고 해서 참고 받아줬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냐? 그깟 카드 좀 빌려준다고 집안이 망해? 어머니,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요즘 어머니 이상하세요. 동서 말만 믿고 여기저기 돈 빌려서 사치하시는데 이게 말이 돼요? 어머님이 언제부터 그런 명품들을 사셨다고. 어머, 얘 말하는 싸가지 좀 봐. 그래서 넌 내 주제는 시장통 물건이나 사야 한다 이 말이냐? 그게 아니고요. 남의 돈 빌려 살 건 아니라는 거죠. 시끄러워. 너 당장 카드나 내놔. 카드라도 내놓고 잔소리를 하란 말이야. 네가 내 동생한테 더는 돈 빌려주지 말라고 했다며? 이게 아주 시애미를 우습게 알아. 어머니,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정신 차리세요, 제발. 뭐야? 너 지금 나더러 미쳤다는 말 돌려하는 거냐? 이래서 난 네가 싫어. 그리고 너 둘째 불러다 재수없는 소리 했다며. 거기 어제 재개발한다고 현수막도 걸었단다. 똑똑히 알고나 입을 놀려야지. 너 잘 들어. 이제 우리 집 실세는 둘째야. 행여 둘째 기분 나쁘게 했단 말 들리기만 해봐라. 네 머리털 내가 다 뽑아놓을 테니 그리 알아. 시어머니는 그렇게 말하고 막무가내로 제 지갑에 있던 카드를 꺼내서 도망치듯 나가셨어요. 황당한 저는 일단 급한 마음에 카드사에 전화해 카드 도난 신고를 했고 그 카드가 되지 않자 시어머니는 또다시 전화로 노발대발하셨어요. 그 모습을 옆에서 보던 남편이 화가 나서 무슨 짓이냐며 이럴 거면 차라리 연 끊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까지 했는데 시어머니는 하나도 아쉽지 않다며 되레 남편에게 더 큰 소리를 치시더군요. 너도 참, 내 아들이지만 한심하다. 우석이를 봐라. 장가 잘 가서 앞으로 돈 걱정 없이 편하게 살 텐데 넌 돈 몇 푼에도 쪼잔하게 굴고 싶냐? 지금이라도 네 동생네 비 맞추고 잘 보일 생각을 해야지. 이제 금방 걔네한테 100억 넘게 생긴다고. 너 그 뒤에도 이렇게 나한테 큰 소리 칠 수 있어? 됐어요. 난 1000억이 생긴다고 해도 내 돈 아니면 관심 없으니까 앞으로는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남편은 자기가 먼저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저에게도 이제부턴 시댁 전화를 받지 말라고 했는데요. 그렇게 저는 이왕 이렇게 된 거 동서가 믿는 그대로 일이나 잘 되기 바랄 뿐 그 어떤 것도 하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몇 달 후 우연히 동료가 원하는 지역에 청약 아파트가 당첨됐다는 말에 축하해주다 동선의 땅이 생각났고 그때 당시 동서한테 들었던 재개발 지역에 들어설 아파트 이름이 생각나 인터넷 검색을 해봤는데요. 다행히 동서의 땅이 있는 그 지역에 그 아파트가 들어설 전망이라는 지역 기사를 볼 수 있었어요. 누군가는 저에게 속도 없다며 그렇게 동서가 돈을 벌면 더 기고만장해져 저에게 좋을 게 없다고 했는데 저는 그것보다 워낙 짧은 시간에 시부모님이 벌인 일이 많아서 그것만 무사히 해결돼도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는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저희는 저희에게 맞는 행복에 만족하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마트에서 우연히 시부모님의 동네 이웃분을 만났고 이미 동네에 소문이 쫙 퍼졌다며 저에게 좋겠다고 하시는데 이건 뭐 감사하다고 해야 할지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보름이 되지 않아 또다시 황당한 일을 겪게 됐어요. 시아버님이 남편에게 집을 비워줘야 하는데 갈 곳이 없다며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는 통보였어요. 남편은 영 끊고 살기로 했는데 무슨 말이냐며 매정하게 거절했지만 동선에도 집이 팔려 모든 돈을 땅을 사는데 이미 써버렸고 대출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집도 얻을 수 없다며 돈 보탤 것도 아니면 집이라도 내어달라고 하시는데 저도 솔직히 달갑지 않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시부모님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제가 보기엔 동서도 예전과 다르게 땅이 예정대로 처분되지 않는지 초조한 눈치였고 그동안 땅에 관심을 갖고 계약하고 싶다는 사람들도 어쩐지 조금 더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이리 빼고 저리 빼는 듯 보였는데 저에게는 아니라며 여전히 큰소리쳤지만 뭔가 좋지 않은 예감이 계속 들었던 차였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이렇게 된 거 어떡하냐며 거처를 마련할 동안만 저에게 참아달라고 부탁을 했고 그렇게 시부모님과 동서네를 집에 부른 지 얼마 되지 않은 날 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내내 건강에는 아무 문제 없던 친정엄마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워낙 시골에서 혼자 지내고 계셨던 탓에 발견이 늦어 병원에 옮겨졌지만 제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때가 늦은 뒤였죠.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었어요. 나이 때문인지 요즘 고혈압도 있고 당뇨에 고지혈증도 생겼다며 한동안 약도 드시고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그런 말도 하지 않으시고 제가 계속 시댁 일에만 신경을 쏟고 있었다 보니 아무래도 자식인 제가 친정엄마를 잘 돌보지 못한 탓일 것만 같았어요. 그러니 그 죄송함과 죄책감이 이루 말할 수 없었죠. 그리고 빈소에 앉아있는 내내 저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엄마가 쓰러졌다는 그날 아침에도 저는 친정엄마와 통화를 했었고 조만간 가족들과 찾아가겠다며 기분 좋게 통화를 했었는데 모든 게 다 거짓말처럼 느껴지더군요. 상주는 남편이 저 대신 그 역할을 해줬어요. 자식이라곤 저 하나밖에 없었고 원래는 저와 단 둘이 살다가 제가 결혼하면서 도시보다는 시골이 좋다고 내려가셨는데 늦은 후회라는 걸 알지만 그때 그걸 왜 말리지 않았나. 10년도 넘은 그때의 일을 눈물로 후회했어요. 그렇게 3일 친정엄마의 장례를 치렀어요. 저는 기절과 탈진을 반복해 남편의 권유로 한동안 병원에 있게 되었는데요. 남편은 어차피 집에 가도 시댁 식구들 때문에 정신없으니 차라리 병원에서 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해서 병원에 있게 됐는데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픈 거다 보니 어떤 처방도 제 마음을 낫게 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자 남편은 그런 제가 걱정이 됐는지 퇴근 후에는 집보다는 병원에서 저를 위로하는 시간이 많았고 저는 저대로 남편도 아들도 걱정이라 힘들어도 힘을 내보기로 했는데요. 마침 다음날이 토요일이라 병원에 말해 퇴원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남편과 함께 오전부터 퇴원 준비를 했고 그렇게 저는 집에 오랜만에 돌아왔어요. 남편은 급한 볼일만 마무리하고 오겠다며 저를 집 앞에 데려다주고 바로 나갔는데 제가 집에 없는 사이 집은 말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도 있고 동서도 있으니 나름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저만의 착각이었고 대신 아이는 시부모님이 잘 챙겨주셨는지 아이가 저를 보자마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줬다며 이것저것 자랑을 하더군요. 그래서 저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집에 왔을 때가 딱 점심시간이라 거실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다며 저에게 괜찮으면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셨고 저는 식탁도 있는데 왜 거실에서 상을 펴서 식사를 하시냐고 물었는데요. 시어머님이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집이 좁아 터져서 식탁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니? 그냥 거실에서 모여 먹는 거지. 그러게 너희는 무슨 똥꼬집으로 이런 구질구질한 생활을 하겠다고 고집을 피우는 거냐? 지금이라도 마음 좀 바꾸면 안 되겠니?
네 엄마 돌아가셨음? 재산 정리하면 돈 좀 될 거 아니야. 유찬이도 이사 가는 거 좋다고 했어. 그치? 어머님, 이제 그런 소린 그만하세요. 그래도 형님이 고집 피운 덕에 저희가 머물 곳이 생겼잖아요. 유찬이도 어머님이 자꾸 옆에서 꼬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한 거죠. 그리고 돌아가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재산 정리라니 너무 성급하세요. 너는 참 마음 편한 소리 한다. 대출이자가 어디 한두 푼이야. 그리고 이참에 식구들끼리 큰 집에서 다 같이 모여서 살면 좋잖아. 난 이제 다시 이런 데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다. 형님, 이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그리고 여기 앉으시고요. 제가 먼저 겪어봐서 아는데 지금 속이 말이 아니죠. 그래도 식사는 하세요. 식사를 하셔야 힘을 낼 수 있죠. 동서는 웬일인지 저에게 전에 없던 정을 베풀었어요. 저는 그게 자신이 이미 겪었던 일이라 남일 같지 않아서 그러거나 아까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듯 지금은 저희 집에 신세를 질 수 있으니 저에게 겸사겸사 잘 하려나 보다 싶었는데 그래도 가족은 가족이구나 싶어 입맛은 없었지만 거실에 놓인 밥상 앞에 앉으니 뭔가 상위가 이상했어요. 된장찌개가 올라가 있는 냄비 받침이 아무리 봐도 사진 액자 같았고 제가 하도 이상해 찌개 냄비를 들어 액자를 돌려보니 그 액자는 얼마 전에 빈소에서 썼던 저희 엄마 영정 사진이었어요. 세상에나 저는 너무 놀라 시어머니와 동서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그리고 이성을 잃고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냐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는데요. 아유, 야, 귀창 떨어지겠다. 내가 사진 바로 위에 냄비를 올린 것도 아니고 그냥 뒷면만 잠깐 쓴 건데 뭘 그걸 가지고 호들갑이야. 내가 주방을 다 뒤졌는데도 못 찾겠는 걸 어떡해. 좀 쓸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자국 보니까 오늘 처음 쓰신 것도 아니네요. 그러고도 어머님이 사람이세요? 그럼 나중에 제가 어머님 영정사진 똑같이 냄비 받침으로 써도 되는 거죠? 얘 좀 봐. 너 시애미가 우습냐? 어디 살아있는 시애미한테 그런 흉한 소리를 해. 내가 일부러 그랬어. 못 찾아서 어쩔 수 없이 썼다고 했잖아. 그러게 누가 영정사진을 눈에 거슬리게 거실에 내놓으래. 뭐라고요? 그깟 찌개 대충 아무데나 두고 드시면 되지. 저 이번 일은 절대 못 참아요. 당장 나가세요. 이 집 저희 엄마가 대출 받지 말라고 사시는 집 팔아서 반절 못 해주신 거 아시죠? 고값 반절 얼마나 한다고? 예, 둘째야, 너 그 땅 아직 안 팔았니? 이제 그만 흥정하고 후딱 팔아라. 내가 여기 아니면 있을 곳이 없냐? 둘째야, 우리 100억 생기면 당분간은 호텔에서 지내자고 했지? 이거 원, 내가 더는 자존심이 상해서 못 참겠다. 어머니, 그게요. 순간 뭔가 분위기가 자신의 예상대로 흐르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시부모님 얼굴에 불안이 엿보였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서둘러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 손에는 어떤 서류가 들려 있었고 그 서류엔 재개발 예정이었던 땅의 위치가 변경되어 다른 곳에 아파트가 들어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이게 뭐냐? 제가 하도 불안해서 이모 아시는 분에게 알아봐달라고 부탁드렸는데요. 개발 제한구역 해지가 무산돼서 다른 곳이 재개발 지역이 됐어요. 이미 발표 났고 거기 사는 주민들이랑 보상금 문제로 논의 중이래요. 뭐라고? 얘 둘째야, 너 이거 아니지? 너 어제도 부동산 다녀왔다고 했잖아. 그게요. 저도 너무 놀라서 찾아가서 물어봤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뭔 짓을 했는지 그렇게 됐대요. 형님, 저 이제 어떡해요? 저 가진 돈 대출금 갚느라 다 써서 한 푼도 없는데 이제 우리 어떡하면 좋아요? 동서, 그러게 내가 신중하게 하라고 했잖아. 어떡하긴 뭘 어떡해. 얼마 전에 산 그 땅 지금이라도 팔아서 메꿔야지. 그래서 땅도 내놨는데 거기도 알고 보니까 투기꾼한테 속은 거더라고요. 요즘은 그렇게 변두리 큰 땅은 아무도 안 산대요. 누가 공장이나 짓지 않으면 답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정말이야? 아니 그런 걸 왜 지금 말해? 남편이 나한테는 말했어야지. 말하면 뭐가 달라져? 이미 다들 100억 생각에 이 난리가 났는데 자기도 차 산다고 덜컥 계약하고 왔잖아. 몰라. 이미 엎어진 물이고 따지고 보면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나야. 여기서 나보다 더 손해본 사람 있어? 동서, 그런 무책임한 말이 어딨어. 따지고 보면 동서가 성급하게 움직여서 이 사달이 났는데 어머님 아버님이 친척들에게 빌려 쓴 돈만 해도
얼만 줄 알아? 이거 다 동서만 믿고 그러신 건데. 형님, 어떻게 저한테만 뭐라고 하세요? 저는 좋은 마음에서 한 거죠. 다 같이 잘 살겠다고 한 게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이참에 형님 내가 장남 노릇 좀 하세요. 이 집 팔고 아주버님이랑 형님 이름으로 대출 받으면 당장 벌어진 일은 수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사는 거야. 일단 땅이 있으니 거기서 일단은 머물고요. 뭐?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설마 혼자만 이렇게 따뜻한 집에서 편하게 살겠다는 심보는 아니시죠? 어머님도 형님한테 뭐라고 좀 해보세요. 뭐야? 인연이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려? 너, 내가 너 믿고 얼마나 돈을 썼는지 알아? 다 알고 있으면서 모른 척 했다는 거지? 너 이거 다 어쩔 거야? 우리 집 내놔. 우리 집 내놓으라고. 어머니, 좋다고 쓰신 건 어머니시잖아요. 언제 제가 쓰라고 했어요? 저는 그냥 땅 사게 집 팔자는 말밖에는 한 말 없어요. 그런데 어머님이 먼저 동네 방네 자랑하시고 적금도 깨고 친척들한테 돈까지 빌려 흥청망청 쓰신 걸 아는데 제가 나가리 됐다는 말을 어떻게 해요? 그리고 막말로 땅 사고 대출금 갚는데 어머님이랑 아버님 한 푼도 보태주시지 않았는데 집을 내놓으라니 그 말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너 인연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지금 네가 그게 할 소리야? 그래서 내가 같이 가자고 해도 기어코 너 혼자 부동산 간다고 한 거였어. 아유, 내 돈. 큰애야, 이를 어쩌면 좋냐? 이제 우린 어쩌면 좋아. 내 돈, 내 돈. 그때였어요. 내내 아무 말씀도 못하시던 시아버님이 충격이 크셨는지 쿵 하고 쓰러지셨고 급히 119에 신고를 해서 저와 남편은 병원으로 향했는데요. 조금 전에 퇴원했는데 이게 무슨 경우인지 정말 정신을 차릴 수 없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저는 이제 예전의 마음으로 시부모님, 특히 시어머님을 대할 수 없었고 시아버님의 안정을 위해 병원에 모셔다 드리고 집에 오니 시어머니와 동서는 서로 한바탕 싸움을 하셨는지 두 사람의 머리꼴이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더 황당한 건 시어머님과 도련님의 태도였어요. 예, 큰애야. 이 화상 당장 내쫓아라. 이제부터 내 며느리는 너 하나다. 어머님이 그러신다고 제가 뭐 아쉬울 줄 아세요? 여보, 우리 가자. 어디를 가든 여기보단 낫겠지. 누가 여보야. 됐어. 빈털털이 된 너랑은 더는 같이 살 이유 없다. 여기 우리 형 집인 거 알지? 너나 나가. 여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우리 서로 사랑하는 거 아니었어? 아니었어. 난 너랑 살면 편하게 살 줄 알았지. 가지고 있던 것도 이렇게 날릴 줄 내가 알았어. 됐어. 차도 날아간 마당에 내가 너랑 왜 사냐? 잘한다, 내 아들. 그래, 너 이혼하면서 쟤 때문에 손해본 것도 다 위자료로 청구해. 큰애야, 소금 가져와라. 아, 아버지 괜찮으시니? 세상에, 저 화상 믿고 경비일도 때려쳤는데 이게 무슨 일이니? 다시 일자리를 어떻게 구하라고? 저는 확실하게 퇴세 전환한 시어머니와 도련님을 보며 할 말을 잃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시어머님에게 엄마의 영정사진일로 마음이 좋지 않았기에 눈에 보이는 쇼핑백에 대충 시어머니의 물건으로 보이는 것들을 주워 담았고 그 길로 시어머니에게 당장 나가시라고 소리쳤는데요. 예, 너까지 나한테 왜 그러냐? 왜 그러냐고요? 조금 전 저희 엄마 영정사진 냄비 받침으로 쓰시고 이 집에 계시겠다고요? 장난해요? 뭐야? 장모님 영정사진을 뭐? 예, 아니야. 엄마가 냄비 받침이 없어서 잠깐. 엄마 미쳤어? 엄마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거야? 정말 이 사람 보기 창피해서 살 수가 없다. 당장 다 나가. 엄마도 보기 싫고 너도 재수씨도 꼴도 보기 싫어. 형,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남이야? 그래, 네가 아무리 부정해도 난 네 엄마야. 우리도 피해자라고. 엄마,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내가 신중하시라고 그렇게 말했잖아. 그리고 우리 영 끊고 살기로 하지 않았어? 됐고, 이제 그만들 나가. 끌어내기 전에 나가라고. 이게 다 니년 때문이야. 오늘 그냥 여기서 다 죽자. 너 이리 와. 왜 저한테만 그러세요? 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지 마시고 형님, 아주버님,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이대로 모두 길바닥에 나앉는 꼴을 보고 싶으신 건 아니시죠?
동서, 말 이상하게 하네? 우리 때문에 길바닥에 나앉는 게 아니잖아. 죄송하지만 저 다시는 어머님 뵙고 싶지 않아요. 사정은 알겠지만 다들 알아서 해결하세요. 뭐야? 너는 지금 이 상황을 늙은 내가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니? 그러니까요. 왜 감당도 못하시면서 앞뒤 구별도 못하고 그러셨냐고요. 조금 전까지 저희 엄마 영정사진 함부로 쓰시고 전혀 미안한 기색도 없으셨잖아요. 그건. 됐어요. 당장 나가요. 다신 엄마든 너든 안 볼 거고 아버지 퇴원하시고도 알아서 하세요. 다신 찾아오지 마시고요. 성준아, 미안하다. 유찬 엄마야, 미안해. 내가 1000번만 잘못했다. 그러니까 한 번만 받아오. 응? 내가 이렇게 사정할게. 형, 나도 이게 다 내가 여자를 잘못 만나 그런 거라니까. 형. 저는 더는 그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더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엄마의 영정 사진을 들고 아이와 함께 안방으로 들어갔고 몇 차례 신랑이 하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남편이 힘으로 그 사람들을 내쫓는 듯 했어요. 그리고 계속 한동안은 자기 좀 도와달라며 시어머니와 도련님 그리고 어이없게 동서까지 찾아와 빌었는데 얼마나 한심한지. 하지만 저도 남편도 그 사람들을 받아줄 생각은 전혀 없었어요. 이미 동네에도 부끄럽지만 소문이 났고 저와 남편은 고민 끝에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사를 결정하게 됐는데요.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아파트 안에 초등학교도 있고 학군도 괜찮은 편이라 집을 내놓은 지 이틀 만에 집이 팔리게 되었어요. 친정엄마 덕에 대출도 없다 보니 이사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남편의 배려로 제가 다니는 회사 근처로 이사를 하니 그 뒤로 조금씩 마음의 안정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지금은 남편과 아들이랑 평범하게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며 살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매일 분수에 맞게 살다 보니 결국 사람이 살기 힘든 건 만족을 모르고 허황된 욕심을 부렸기 때문 같아요. 동서가 갖고 있던 500평 땅은 여전히 제한구역으로 묶여 아무도 사려고 하지 않는 땅이 되었고 동서는 결국 도련님에게 이혼을 당했는데요. 경솔했던 동서도 나쁘지만 마누라를 이제는 필요 없다고 버린 도련님도 저에겐 인간 이하의 사람으로 보였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결국엔 사람이 더 중요한 건데 부부의 영까지 맺었으면서 서로 남 탓만 하고 헤어지다니. 그 뒤 도련님은 헤어진 자기 전처를 원망하며 시부모님을 홀로 부양하며 빚을 갖고 산다는 듯합니다. 집을 짓겠다고 산 땅이라도 팔렸다면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 텐데 부디 저희와는 무관하게 그들이 자신의 욕심으로 벌인 잘못을 알아서 잘 수습하길 바랄 뿐이에요. 남편은 자신들이 자처한 일이니 행여 그 피해가 우리 가족에게 올까봐 그 점을 가장 경계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받은 상처가 커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추워도 없는데요. 자식된 입장에서 이게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 힘든 가족을 외면하는 마음도 무겁기는 마찬가지이기에 저희는 저희대로 그들은 그들대로 주어진 현실에 그 무게를 견디며 충실하게 살아갔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부디 돈이라는 것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소중한 행복을 깨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중한 고견 남겨주시면 많이 배우도록 할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